맞아요. 아이한테 물건 사줄 때도 너 자랑할 수 있게 이거 사라가 아니라 옆집은 다 있는데 우리 애만 없다 이런 거 사주고 싶거든요. 결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잘 이용한 사람들이 인간을 잘 조종하죠. 앵구님이 이제 계속 말씀하시면서 네. 통찰력이 되게 높으신 걸 느껴요. 네. 어떠한 사회적인 틀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네. 그냥 그런 것보다 이게 아니라 이거 왜 그래야 되지 하면서 이제 좀 깊게 파고드시는 성격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유전자적인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을까 그걸 좀 듣고 싶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네. 베비토스님이랑 저랑 조금 그래도 한 5, 6년 차이가 나죠? 네, 네, 그래서 세대가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어릴 때 좀 궁금했어요. 제가 반장이 됐는데 네. 선생님이 청소기를 사오래요. 옆반에는 반장 부모가 사왔다고. 네. 근데 저희 집은 가난해서 네. 사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때렸어요. 손바닥을. 남들이 보는 앞에서요? 아니요. 따로 끝나고. 따로. 그래서 제가 왜 때리지? 그러니까 이게 어렸지만 네, 네. 이 사람이 뭐가 불만인지를 제가 파악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뭐가 불만이었냐면 결국에는 촌지를 안 줘서였어요. 반장인데. 촌지. 네. 그래서 어떤 애를 되게 예뻐하더라고. 네네. 걔네 집은 좀 잘 살아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 그리고 누구는 되게 착하고 되게 성실한데 우리 때는 옷 입는 것만 봐도 알거든요. 얘가 좀 가난하다 부자다. 근데 걔는 좀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랑 상관없이 저 사람한테 돈을 주면 그 아이한테 잘해주는구나. 근데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선생님이 얜 뭘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이한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돈을 받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선생님들은 다 쓰레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인사를 하는 것도 가짜 인사지 진심으로 내가 존경해서 인사를 할 필요가 없구나. 돈 주면 저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들 월급이 얼마길래 저렇게까지 살지? 근데 되게 작더라고. 근데 좀 이해가 가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통찰인 것 같았어요. 그들의 입장을 꿰뚫어보고 헤아려줄 수 있는 마음. 어떤 불만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불만이 균열이라고 생각했어요. 균열. 네, 그러니까 맞지가 않다. 왜 이러지 나한테? 나는 애들이 그냥 뽑아줘서 반장이 된 건데 내가 뭘 안 사왔다고 해서 결국 제가 그래서 그 부담이 계속 힘들어가지고 결국 엄마한테 얘기해서 샀어요 그거를. 그건 좀...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럴 줄 알았으면 난 반장 안 했어. 네. 그냥 거부했을 텐데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혐오가 있죠.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붙이는 것도 저는 뭐 요즘 말로 따지면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해요. 왜 선생님이라고 하지? 선생이지? 공무원인데. 네,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구청장님이라고 항상 붙이고 네. 이제 동사무소 앞에 계신 분한테 계속 무슨 님이라고 붙이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병님, 군인님 이렇게 안 하잖아. 네. 차라리 군인이 좀 더 군인님이 오히려 낫지 않나요? 네. 근데 왜 선생님이라고 하지? 공경에 대한 세뇌죠. 네. 선생님이라고 해라. 제가 본 선생님이라고 붙일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다 선생. 있긴 있으셨네요. 네, 그냥 저소득 공무원. 가 맞다라고 생각하죠.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제 환경에서 그랬어요. 요즘에는 안 때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못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몇 번 맞아보면 진짜 베비터 스님 맞았어요? 맞은 적 거의 안 맞지 않았어요? 아니, 머리 맞고. 주먹으로 때려요. 주먹으로 네. 이유 없이 때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담배 같은 거 걸리면 진짜 좀 빡세게 때리고 기분 안 좋으면 막 때리고 이러니까 저는 그런 틈에서 세상이 내가 순수하게 보는 거 이면에 뭔가 다른 것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 학창시절 돌아보면 그냥 맞으면 맞는구나 무섭다 이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불임을 당하기 좋은 인간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거죠. 이게 많이 잘못됐는데 내가 맞을만 했구나 이 생각이 최악이에요. 저는 아니 내가 청소기 안 사준 게 네네. 그때 당시에 2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20만 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안 사줬다고 제가 맞는 게 내가 맞을만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혹시 그때 당시 나머지 학생들은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나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청소기 사주는 게? 네. 그냥 반장이 되니까 옆반들은 청소할 때 그걸로 하는데 편하게 왜 우리는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장이면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불만과 균열을 파악해서 좀 맞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공식을. 이게 안 맞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통찰을 어렸을 때부터 기르려고 노력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했죠.
근데 제로 마케팅 가치 더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게 중요한 거니까 말씀해 주셨겠죠. 대충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네. 누군가가 어떤 걸 선택함에 있어서 네네.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 그런 것들을 좀 누군가의 이야기를 보기도 하고 네네. 이제 적용을 하기도 노력을 했는데 네. 가장 적합한 단어가 없어서 제가 이 두 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설명을 한 부분이에요. 제로 마케팅은 뭐냐면 본전 심리에서 기반한 거예요. 마케팅 기법인데 사람들은 더 얻는 것보다 잃은 거를 복구하고 싶은 심리가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이제 몇 배 차이냐 수치적으로 보면 10배 이상 강한 것 같아요. 10배 이상?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전지현을 만나고 싶은 마음, 네네. 사귀기 전에 그거랑 전지현이랑 2년 정도 사귀고 헤어졌을 때 그 상실감. 상실감이 훨씬 크다는 거죠. 아, 네, 맞아요. 내 거였던 것 같은데 뺏기니까 더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귀지 않아서 울진 않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은 인생이냐고 보면 사귀었다 헤어진 게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지현 씨라는 맞아요. 그 심벌과 근데 훨씬 슬프다는 거예요. 훨씬 더 잃었다는 그 고통이 크고 왜냐면 제로 마케팅이니까 인간은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네네. 결핍을 해소했을 때의 감정이나 만족으로 가는 감정이나 그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제로 마케팅의 근간이에요. 저는 인간은 다 제로로 오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 심리를 이용해서 소비자한테 물건을 구매하고 싶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이 지금 네네. 제로가 아니에요. 네네. 제가 이제 만약에 한 달에 3억 정도 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망했어. 네. 그러면 나는 엄청 부족하다고 느끼겠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근데 그게 아니라 네네. 이제 제가 그냥 한 달에 200 벌던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게 돼요. 그럼 만족도가 되게 높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나는 얼마 벌 사람인지를 내가 파악해야 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죠. 제로 마케팅에서 나의 깜냥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이야기지는 거. 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물건 팔 때도 네네. 당신은 이 제품을 사면 좋아요가 아니라 안 사면 안 돼. 이게 없어요 아직 집에?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 옆집 다 있는데 당신만 없어요? 당신이 그게 없으니까 지금 피부가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제로 마케팅이죠. 확실히 그렇게 하면은 소비자들이 사야겠네 라고 생각이 들고. 맞아요. 아이한테 물건 사줄 때도 너 자랑할 수 있게 이거 사라가 아니라 옆집은 다 있는데 우리 애만 없다 이러면 사주고 싶거든요. 결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로 마케팅을 잘 이용한 사람들이 인간을 잘 조종하죠. 이 사람의 위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성공시키는 것도 마찬가지. 왜 그러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이게 이제 제로 마케팅인 거죠. 네. 근데 저는 사실 베비트스님의 가능성을 높게 보잖아요, 되게.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실제로 보이기도 하죠. 이분은 더 원하는 삶 쪽에 있어야 되는 분인데 어쩌면 이때까지 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서 지금 여기 위치하나 보다. 근데 이런 분들은 제가 그렇게 실제로 느끼는 분들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자리라는 게 틀을 깨고 원래 자리. 네네네. 원래 자리 자체가 수익이나 사람들한테 받는 어떤 위치에 대한 인정욕이나 다 원하는 자리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베비트스님도 그럴 뿐이라고 생각을 하죠. 제로 마케팅에서 저에 대한 성찰까지. 네, 그렇죠. 네, 저를 같이 더하게 해주셨네요. 그렇죠. 이제 가치 더하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가치 더하기는 여기서 시작해요. 세상의 모든 가치는 동일하냐. 되게 철학적이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저는 철학을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마케팅이 철학과 이어지더라고요, 다. 네네, 맞아요. 왜냐면 본질적으로 가니까. 맞아요. 그러면 금리는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많잖아요. 네.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맞추려고 하잖아요. 가치도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노트북은 가치가 동일할까요? 시간이 변하는데? 아무래도 좀 좋은 노트북이 나오다 보면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수도 가치가. 있고 베비투스님이 스티브 잡스처럼 돼요. 그럼 이 노트북은 가치가 되게 높아지겠죠. 네네, 맞아요. 가치는 동일할 수 없어요. 그 전제 조건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본 거죠. 저는 이제 제품이라고 하는 걸 리소스라고 하잖아요. R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사람이나 브랜드를 포함하니까. 그러면 베비투스님이라는 리소스는 가치가 동일한가요? 항상? 상황이나 어떤 사건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한 번도 동일한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왜 회사에서는 이 사람한테 동일한 임금을 주죠? 그게 다루기 쉬워서 동일하게 부속화하려고 하니까. 부속하려고. 부속품처럼 대하려고 하니까. 동일하게. 그러면 인간은 단순해서 그 금액에 맞는 가치만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50을 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네네. 한 달에 1억 정도 벌 퍼포먼스를 보이려고 안 하는 거죠. 본인의 한계를 본인이 150에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가 단어 안에 갇히듯이 네네. 그런 연봉 안에 그 사람의 퍼포먼스도 갇힌다는 거죠. 맞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을 발굴하는데 굳이 내가 이 돈 받고 이럴 필요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시스템이 최악이에요. 노예 양성소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계속 어차피 바뀌는 가치라면 네네. 내 가치를 극대화하고 내가 파는 제품에도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게 가치 더하기의 개념이다 라는 거죠. 이거를 막 네네. 멋있게 표현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밸류라는 단어 쓰면서 근데 저는 직관적인 게 좋아요. 가치가 더해지는 과정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어떤 상황이나 그거를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쓰는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모두한테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없으니까 네. 이거를 누구한테 팔면 조금 더 가치가 있을지 네. 이런 부분 생각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랑 사람 얘기하셨는데 상황, 용도,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진다. 네. 이건 당연하잖아요. 네. 이 핸드폰 같은 경우만 해도 네. 핸드폰은 얼마죠? 한 100만 원 정도 하나?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얼마가 되고 이거를 가치를 낮추게 하려면 얼마가 되고 이런 거죠. 이게 전 재밌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만약 핸드폰 팔아요. 이 핸드폰을 좀 더 비싸게 팔고 싶은 거예요. 이분한테. 네. 근데 딱 봤더니 사업가 같아. 제가 폰 파는 매장이 사업하시나요? 물어봐요. 사업한대요. 아, 그러면 아이폰은 못 쓰시겠네요. 왜냐면 아이폰은 내가 가져간 돈이 적거든요. 핸드폰 파는 사람들한테. 네네. 그럼 그거를 일단 프레임 분리시키는 거죠. 제거시켜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통화 녹음 무조건 필수잖아요. 다시 들어야 되니까. 아이폰은 그거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갤럭시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거죠. 이것도. 그런 다음에 뭐 갤럭시 중에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사장님한테 가장 쓰기 좋은 거는 뭐 이런 기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저는 다 가치 더하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거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예전에 네네. 배가 시크릿 노트라는 게 있었어요. 네. 아시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로 타겟팅 됐냐면 버튼 하나를 누르면 핸드폰이 다른 핸드폰이 돼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소프트웨어 자체가 배경화면이랑 그 들어온 어플이랑 전화랑 이런 게 다 두 개의 핸드폰을 동시에 쓰는 거예요. 그게 시크릿 노트예요. 아. 그래서 이건 뭐냐면 네네. 바람펴라 핸드폰인 거죠. 오. 내가 전화한 목록이랑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딱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수요가 꽤 있었죠. 근데 이게 사실 바람이 아니어도 내 사생활을 보여주고 싶지 아, 않은 그렇죠,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카카오톡의 멀티 프로필 같은 역할을 그런 할수 거죠. 있겠네요. 근데 아예 OS 자체 그냥 그 기본적인 게 다 바뀌는 거죠. 그럼 다 다운을 이중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같은 걸 쓰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핸드폰도 이제 누군가한테는 가치가 더해지겠죠. 시크릿 노트가 제가 봤을 때는 200만 원에 그때 팔았어도 누군가한테는 그 가치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뭔가 그때 당시 삼성 갤럭시도 많이 나갔던 데인가요? 네, 삼성도 그러면 많이 기능자를 확 찍는 거네요. 네. 왜냐면 본인들은 기능제라는 표현이 사람들한테 그쵸, 기능제로 되게 찌른 거죠. 네, 삼성이라는 실제로 상징제를 네네. 아주 찌르고 그리고 경험제로 홍보할 수도 있었겠죠. 그때 홍보 문구가 경험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람 펴라 이런 건 아니었고 보여주기 싫은 그런 거를 버튼 하나에 뭐 이렇게 광고했거든요. 그거 찾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시크릿 노트는 그것도 가치 더하기니까. 네네. 사실 네. 엄청 어려운 기능이 아니거든요. 이건 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잖아요. 음. 지금도 삼성이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겠죠. 어렵지 그렇죠. 않게. 근데 이제 그런 걸로 대단한 이제 효용을 줬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치 더하기에 되게 적합한 예시가 아닌가 싶습니다.